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교재 161쪽입니다. 주물과 종물 나오고 있고요. 주물, 종물 들어갈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물이 있고요. 종물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주물이 무엇이고 종물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민법, 자, 100조죠. 100조. 100조가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1항입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상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효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답니다. 부속하게 한답니다. 그럴 때에 부속시킨 물건을 종물이다 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주물 종물의 법조문을 1항을 읽어보니까 물건의 소유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자, 이 주물에 대하여 효용을 같이 증대해줘 상용에 공한다. 상용에 공한다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효용 제공인데요. 여기서 조심스러운 것은요. 종물이 되려면 이 주물에 직접적 효용 제공, 상용에 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 상용에 공하여야 된다는 요건이 나오게 될 것인데요. 이 물건의 소유자가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물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기 물건. 자기 물건을 부속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물은 동일 소유, 뭐 반드시는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니고요. 동일 소유야 주종물 관계가 원칙적 측면으로 이제 성립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물 종물의 요건이 충족되어서 주물 종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효과적 측면이 뭐냐? 이항이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자,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죠. 이 주물을 이전하면, 이 주물이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죠? 이 종물도 이전하고 종물에도 저당권 여력이 미친다. 이런 어떤 표현법이거든요. 그래서 의 나오고 있고요. 요걸 이항의 요걸 뭐 다른 말로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 운명을 같이. 그러나 강행법규가 있고 이의법규가 있는데 이것은 임의법규입니다. 따라서 뭐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분리처분해도 된다 이런 표현이죠. 자, 종물의 요건 161페이지 주물의 상용에 공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상용에 공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경제적인 효용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나오겠는데요. 가옥과 견문, 시계와 시계줄, 이게 주종물 관계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효용 제공이죠. 일시적 효용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종물이 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법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효용을 좀 제공하긴 했지만 주물 그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 예컨대 친구, 난로, 텔레비전 이런 것들도 친구도, 난로도, 텔레비전도 그러면 건물의 종물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친구, 난로, 텔레비전은 건물에 대하여 효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효용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접적 효용 제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 효용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가옥의 종물이 아니다. 그죠? 161페이지 맨 밑에 가옥의 종물이 아니다. 이 표현에 밑줄 치시고 상용에 이바지 하는 여부는 객관적 결정, 객관적 밑줄 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뭐 한 장을 넘어가 보니까 162페이지에 주물은 배화노가 중요한 주종물 관계입니다. 배화노, 안치와 사랑채 이런 것들이. 그런데
뭐 배는 서울에 있는데 노는 인천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소의 밀접성 관계, 장소의 밀접성, 이것도 필요합니다. 주중물 관계가 성립되려면. 자, 그래서 162페이지에 맨 위에 종물이, 그죠? 주물에 부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부속이 되면 뭡니까? 독립성을 상실해가지고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속이 되면 일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종물은 주물과 독립적인 물건이어야 됩니다. 독립적 물건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가로 2번에 종물은 주물에 부속된 것이어야 한다. 그죠? 저희 종물과 주물은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부속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실수했네요. 종물은 주물에 부속이라는 표현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고요. 부속은 가능한데 부합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표현을 조금 제가 실수했습니다. 부속은 독립성이 있는 겁니다. 독립성. 부속은 독립성이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부속은 돼야 되지만 부합이 돼야 된다는 것은 독립성을 상실해서 일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제가 표현을 부속은 괜찮고요. X가 아니라 부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 표현법을 좀 구별하시고요. 그래서 큰 가로 3번에 구성 부분이어서는 안 된다. 부합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부속은 되고요. 부속은 장소적 밀접성을 표현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 부합물은 안 된다. 자, 그래서 대원칙입니다. 큰 가로 4번에 주물과 종물은 이렇게요.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 물건에 이렇게 했으니까 동일 소유. 이게 대원칙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주종물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효과적인 측면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큰 3번에 종물의 효과가 나오죠. 종물의 효과. 종물의 효과라는 표현법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뭐 운명, 법률적 운명 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사실적 운명은 아닙니다. 자, 큰 가로 1번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물은 주물과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 법률적 운명이 뭡니까? 팔면 판 거고 아치 판 거고. 아니 저는 배는 팔았는데 노는 안 팔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배를 팔 때 별도의 합의를 해야 된다. 저는 배는 팔지만 노는 안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배 팔고 갑자기 한 달 지나서 노는 못 팔았어요. 노는 안 판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법률적 운명같이 하기 때문에 아니 주물을 판 건 주물도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주종물 관계 안치와 사랑채인데 안치의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변제를 안 하니까 경매가 들어가죠. 그러면 경매 들어갈 때 경락인에게 안치가 경락되는데 아니 사랑채는 저당권 설정 안 했잖아. 안 따라가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처분은 양도 담보 설정과 같은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원래 처분은 처분의 법률적인 의미가 이렇게 물권적인 어떤 측면적인 측면인데 그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는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채권행위예요. 그러나 여기서의 법률적 운명의 처분은 좀 넓게 보자. 너무 용어에 국한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주물을 매매했다. 종물도 매매한 거다. 안 했다라고 한다면 반대특약을 붙여라. 자, 그런 표현입니다. 자, 넓은 의미라는 의미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큰 가로 이번에 주물의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종물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죠. 물론 저당권 설정 후에 자 지금 뭐 어떤 이런 물건에 X라는 물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저당권 설정 전에 종물에만 미치는 거냐 저당권 설정 후에 종물 여기에도 저당권이 경락되면 전후 구별 없이
경락인에게 따라가는 것이냐, 전후 구별 없이에요. 자, 그 표현법 큰 거로 이번에 저당권 설정 당시 종물은 물론 저당권 설정 후 종물에도 미친다라는 표현법. 그 표현법 굉장히 중요한 표현법이 되겠고요. 큰 가로 3번에 나오고 있는데요. 큰 가로 3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큰 가로 4번에 과연 이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이 조문, 그죠? 이 조문. 자, 이 조문이 강행 규정이냐, 아니면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종물만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 자, 강행 규정이다, 의미 규정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대립적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강행 규정은 아니고, 강행 규정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종물만을 별도로 주종물과 분리해서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주종물을 분리하여 처분해도 그 합의 자체는 유효다. 이게 강행 규정이라면 합의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런 측면을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163페이지 보니까 그 종물 이론을 빌려가서 유추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유추 적용하겠다. 자, 주물과 종물 관계가 물건 상호 간의 관계의 어떤 조문인데, 그렇죠? 물건과 권리 관계 또는 권리 상호 간의 이러한 주종물의 이론을 주물과 종물의 이 이론 자체를 우리가 조문을 읽어보니까 물건에 관한 조문 아니냐. 그러나 물건과 그죠? 권리와 권리 사이에도 이것들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추정되는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토지 임차인이 지상에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저당권 여력은 토지 임차권에 미친다. 자, 여기에 지금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이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소유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싶어요. 타인의 소유. 그러면 아무런 권리가 권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 철거돼야 됩니다. 철거한다고 하려면 이 땅에다가 지상권,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토지 사용권을 합의하고, 자, 을이 건물 토지 임차권에 합의했습니다. 임대인이 되고 토지에 대하여 토지 임차인이 되고요. 건물을 신축한 거죠. 그죠? 그럼 이 건물은 을의 소유입니다. 을의 소유예요. 그랬을 때 이 건물이 주가 되고 토지 사용권, 그죠? 토지 사용권, 임차권이죠. 임차권. 요게 종물이 된다. 이렇게 평가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이 신축된 건물을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합의해서 소유권 연역이 처벌했죠. 그죠? 그래 놓고 하는 을의 말이, 야, 나는 건물만 팔았지 땅 사용권에 대해서는 팔지 않았다. 합의가 없잖니. 무슨 소리냐? 합의를 안 붙였다는 것은 종물에도 여기 미치는 것이다. 건물을 매매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미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렇게 미치지 않으려면 반대특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 건물을 인수한 사람이 토지 임차권은 처분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사겠냐 말이죠. 그죠? 그런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주종물의 이론을 권리에도 유추하겠다. 이런 표현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표현법 없이 163페이지에 중간쯤에 예컨대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에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 여력은 토지 임차권에 미치고 소유권 이전도 미치고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을이요. 여기에 국민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경락되면 토지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따라가는 것이다. 주종물의 이론에 이러한 유추적 적용이다. 이런 표현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본 채권 1억 빌려줬는데 이자 매달 이자가 얼마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자 채권도 함께 양도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본 채권과 이자 채권이라고 했을 때 권리 상호 간에도 이 물건의 주종물 이론을 유추 적용하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자, 그런 사례를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물과 과실이 164페이지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나오고 있는데요. 주물과 종물보다는 시험에서는 원물과 과실이 더 중요하게 출제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원물이 무엇이고 과실이 무엇이냐에 대하여도 법조문이 조문에서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164페이지입니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다라고 해서 민법 1조가 천연과실 그리고 법정과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천연과실의 조문을 읽어보니까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입니다. 뭐 사과 나면 사과 열리고 뭐 소에서 우유가 나오고 그죠? 뭐 소에서 우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송아지로 나오죠. 그런 송아지도 그 물건의 용법에 의한 산출물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과실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물건의 용법대로 이렇게 나오는 산출물 이것을 천연과실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법정과실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물건의 사용 대가로 이것은 물건의 용법이 아니라 사용의 대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의 대가. 사용의 대가로 금전 기타 물건을 받았을 때 금전이나 기타의 물건을 받았을 때 그럼 이 조문을 읽었을 때 이게 이제 법정과실의 조문인데 법정과실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 거구나. 기타 물건도 법정과실이 될 수 있구나. 그런데 법정과실은 뭐 대표적인 것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가 나오는 거죠. 그 이자가 법정과실입니다. 천연과실의 법정과실. 그랬을 때 그러면 천연과실에서 용법대로 나온 과실, 천연과실 뭐 이용의 대가로 나왔던 이러한 법정과실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그것을 과실의 취득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실의 취득. 그래서 이것도 법조문이 나오고 있는데 102조 법조문이죠. 102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봅니다. 1항 천연과실은 그죠? 천연과실은 누가 수취하나요? 라고 했을 때 천연과실은 수취권자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자, 원물로부터 천연과실이 분리되는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리되는 때 그러한 수취할 권리자입니다. 자, 수취할 권리자에게 있다. 그럼 이 수취할 권리자가 누굴 말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소에서 송아지가 나왔다. 소에서 우유가 나왔다. 수취할 권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소유자겠죠. 그럼 소유자가 그 소를 임차했다. 그럼 누가 수취할 권리입니까? 임차인이겠죠, 당연히. 그런 어떤 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할 것이고요. 2항 법정과실은 수취한 권리의 전속기간 일수비율로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죠. 법정과실이라고 했을 때 법정과실은 수취할 그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 비율로 이렇게 취득하겠습니다. 비율로 취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연과실의 의 나옵니다. 용법대로다 나오고 있고요. 자, 귀속 나오고 있습니다. 164쪽에 마지막 쪽에 큰 가로 1번에 자, 거기 하면 이렇게 1항 동그라미 1번 나오는데요. 천연과실이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누구에게 귀속하느냐? 게르만법은 씨를 뿌린 자다. 생산주의. 그러나 로마법은 분리주의. 그러면 우리는 분리주의였죠. 그죠? 분리주의. 로마의 법을 좀 따르고 있구나. 게르만법이 아니라.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한 때 수취할 권리에 귀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당연강행 규정이 아니죠. 이것은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돌이가 소를
소유자죠. 동산도 임차할 수 있죠. 밭갈이 하려고 우리 임차했죠. 임차인이 되고요. 소유자가 임대인이 될 거예요. 임대인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밭갈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혹시라도 소가 배가 불렀으니까 송아지가 나오면 그죠? 송아지가 나오면 수취할 권리자가 있더니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점유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소가 배가 불렀으니까 당신에게 임차해도 송아지 나면 내 겁니다. 송아지 나면 내 겁니다라고 이렇게 특약 맺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자체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표현법 없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합의로 천연과실의 수취권을 정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천연과실의 수취권자 원칙 누굽니까? 천연과실 수취권자 원칙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수취권자가 대원칙이 원물의 소유자. 원물의 소유자죠. 원물의 소유자. 원물의 소유자가 원칙적 천연과실의 수취권자인데, 자, 우리 교재에서 외라고 되어 있지만요. 외라고 되어 있는데, 외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외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선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선하는, 소유자의 우선하는 자입니다. 예컨대, 여기 목장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A 목장, B 목장이 있는데, 갑이라는 소 한 마리가, 밤사이에 이 경계, 느슨한, 이 철조망을 뚫고, 이쪽으로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B 목장의 소유자, 을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 소가 이슬을 맞고 있구나. 이름부터 우유를 짜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요, 선의의 점유자라고 합니다. 선의의 점유자. 악의의 점유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저 소가 혹시라도 A 목장의 소가 아닐까라고 의심했으면 악의의 점유자입니다. 악의의 점유자. 악의의 점유자는 천연과실의 수취권을 인정할 수 없고요. 선의의 점유자는 천연과실의 수취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A 목장의 소유자가 우유값 내놔라 소송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선의의 점유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천연과실 수취권자이니까요. 자,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 소유자가 토지를 지상권자에게 내준 거죠. 지상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저희 매도인은 이 저당권자는 좀 아주 좀 여기서는요. 저당권자는 사실 A가 요 지금 토지를 이 경우에 그 저당권 큰 2억을 빌리고 B에게 저당권을 소유자죠. 저당권을 제공한 자를 설정자라고 합니다. 설정이라는 말은 이제 제공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설정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B가 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은 등기부의 저당권자로 올라가 있을 뿐이고 그 물건의 점유는 저당권 설정자, 다시 말하면 채무자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지금 잣나무가 많아서 이 잣을 천연과실을 누가 수취할 수 있을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저당권자가 아니죠. 요 지금 점유하는 설정자가 과실을 수취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예외적입니다. 얘는 예외적으로 이 저당권자가 원금을 변제 안 하니까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를 들어가게 되면 등기부에 경매 개시결정이라는 그러한 개시결정 등기가 들어가고 이것은 처분 못하는 압류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저당권자도 천연과실로 변제에 충당. 이자는 예외적인 자입니다. 예외적인 자. 여자에게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렵고도 중요한 게 말을 바꿔서 갑이라는 자가 이 토지가 있는데 을이라는 자에게 돈을 2억을 빌리고 아예 소유권을 이전해 버립니다. 소유권을 이전해 버리고 내가 근데 이거는 매매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경우에 돈을 빌리는데 경매 절차가 저당권은
복잡하니까 번잡하니까 아예 소유권을 이전하고 변제하는 돈을 돌려주세요. 자, 이것을 양도담보, 변칙담보라고 표현합니다. 양도담보 설정자입니다. 설정자, 이자는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천연과실 수취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요 양도담보 설정자입니다.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천연과실을 기술 점유를 누가 하느냐? 그래서 뭐 거기에 뭐 매도인, 사용차주, 임차인, 침권자, 수중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자들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65페이지에 미분리의 과실이 나옵니다. 자, 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물건은 아니지만 명인 방법을 갖추면 이제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부동산이 돼버립니다. 독립성 인정되고 이 경우에는 처분회의가 있을 때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해서 미분리의 과실에 대해서는 그러면 소유자에게 명의를 딱 구비했는데 소유자에게 천연과실의 수취권이 있지 않을까요? 분리할 때 이러한 이 경우에 있어서 수취할 권리자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명의를 구비하게 되면. 자, 법정과실 나옵니다.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기타 물건. 아까 법조문이 그랬었죠? 법조문이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부동산을 이용할 때 지료, 지상권 같은 것을 이용할 때는 지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상권은 물건입니다. 그러나 임대차는 채권 관계로 이용하고요. 그건 차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것들 또는 뭐 이자 이런 것들 그죠? 자, 지료나 차임이나 이자나 뭐 학설이 좀 대립한다라고 하는데요. 긍정설 부정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다 법정과실이다 이렇게 자 보는 법정과실로 이해되고 뭐 부정설은 뭐 이렇게 또 대립하고는 있습니다. 학설의 대립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법정과실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다설적 견해라서요. 법정과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 법정과실에 의해서 그 귀속 바로 위에 중요한 표현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러한 이 법정과실은 분명히 우리가 조문에서도 물건의 사용 대가여야 합니다. 자, 물건의 사용 대가가 법정과실인 거예요. 그런데 물건의 사용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의 대가, 그죠? 노동의 대가, 사람이죠. 노동의 대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주식 배당금, 주식 배당금 같은 것은요. 이거는 이제 권리의 대가죠. 주식 배당금, 그죠? 자, 그리고 이러한 노동의 대가, 배당금, 주식 배당금, 권리 사용의 대가, 권리 사용, 물건이 아닌 권리 사용의 대가 이런 것들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기 아주 중요한 논리라고 보시고요. 자, 165페이지에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 비율이다. 자, 그래서 이런 규정 자체는 또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별도로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무엇이 법정과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법, 그 표현법을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강이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는 조금 어려운 영역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재미있을 영역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접근해 갈 것입니다.